태식은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땀이 났어요. 앞서가는 흰색 아반떼, 바로 아내 선희의 차였습니다. 정말 레이크힐스 골프장으로 가는 거냐? 중얼거리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미행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싫었지만 지금 태식이 하고 있는 건 분명히 그것이었죠. 신호등에서 멈춘 선희의 차를 바라보며 태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몰래 따라다니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1년 전만 해도 선희는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면서 우울증까지 왔었죠.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의욕도 없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여보, 뭔가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는 게 어때?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그때 태식이 먼저 제안했었습니다. 동창생 하나가 자기 와이프가 골프 동호회 다니고부터 갱년기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적극적으로 권유했었죠. 골프 어때?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이라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을 것 같은데. 선희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골프라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돈도 많이 든다고 했죠. 하지만 태식은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 내겐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골프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독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선희의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태식도 뒤따라 출발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선희가 골프를 배우면서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울해하던 아내가 다시 웃음을 찾는 것 같았거든요. 골프용품을 하나씩 사줄 때마다 선희가 좋아하는 모습도 기억납니다. 골프채 세트, 골프복, 골프화까지. 고가의 스포츠다 보니 큰 돈이 들어갔지만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죠. 여보, 고마워. 이렇게까지 해줘서. 그때 선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레이크힐스 골프장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곧 골프장이 나올 텐데 정말 그곳으로 가는 걸까요? 태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골프장에 간다면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한 거겠죠. 하지만 만약 다른 곳으로 간다면 제발 골프장으로 가줘. 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선희의 차가 레이크힐스 골프장 입구를 지나쳐버린 거예요. 선희의 차는 계속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왜 지나쳐? 태식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레이크힐스 골프장에 간다고 했는데 왜 지나쳐버린 걸까요? 혹시 다른 골프장으로 가는 건가? 하지만 이 방향으로는 다른 골프장이 없었습니다. 이 가까운 주변에 골프장이 붙어 있을 리가 없었죠. 선희의 차는 계속해서 시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런 곳에 골프장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태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거든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20분 정도 더 달렸을까요? 선희의 차가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펜션 간판이 보였죠. 나들이 펜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선희의 차가 펜션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거든요. 펜션을.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골프장이 아닌 펜션이라니. 이럴 줄 알았으면서도
막상 현실로 닥치니 충격이었습니다. 태식은 차 안에서 한동안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권유해서 시작한 골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내의 행복을 위해 했던 일이 오히려 가정을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골프를 권하지 않았다면, 그냥 집에서 우울해하는 아내를 지켜만 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태식은 펜션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태식은 펜션 주차장 근처에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숨기 좋았죠. 가슴이 쿵쾅쿵쾅 사정없이 뛰었습니다. 선의의 흰색 아반떼가 펜션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골프백은 여전히 트렁크에 그대로 있었죠. 진짜 골프를 치러 온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를 미행하고 숨어서 지켜보는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나들이 펜션은 아담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건물은 보이지 않았고 한적한 시골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런 곳에 왜 온 걸까요? 10분 정도 기다렸을 때 펜션 앞에 또 다른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BMW였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태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골프복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의 모습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몇 분 후 하얀색 소나타가 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중년 부부였어요. 남자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여자는 40대 후반 정도였죠. 둘 다 골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골프 동호회 사람들인가? 태식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선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온 거라면 그냥 골프 모임일 수도 있잖아요. 네 사람이 모두 펜션 현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선이가 다른 사람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골프 동호회 모임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날씨가 정말 좋네요. 멀리서도 밝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모임처럼 보였어요. 네 사람은 함께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조금 김 빠진 기분이었죠. 그냥 골프 동호회 모임인 건가?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골프 모임이라면 왜 골프장이 아닌 펜션에서 만나는 걸까요? 그리고 골프백들은 왜 모두 차에 그대로 두고 갔을까요? 태식은 1시간 정도 더 기다려봤습니다. 혹시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네 사람은 펜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점심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골프를 치러 왔다면 벌써 라운딩을 시작했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오후 2시쯤 태식은 여럿이 함께 있는 걸로 봐서는 별일이 없을 골프 동호회 모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식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골프 동호회 모임 같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걸까?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골프백을 두고 가는 것, 펜션에서 모임을 갖는 것, 이 모든 게 뭔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선이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골프는 어땠어? 좋았지 뭐. 암튼 여기 동호회 회원들은 사람들이 다 좋아. 선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 라운딩 끝나고 다 같이 식사하고 차도 마셨어.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라서. 선희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오늘 스코어는 어땠어? 태식이 물어보자 선희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별로였어. 나중엔 그냥 재미로 쳤지 뭐. 선희는 평소와 달리 구체적인 스코어나 라운딩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어느 홀에서 버디를 했다거나 누가 잘했다거나 하는 얘기를 자세히 했는데 말이에요. 태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골프 동호회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펜션에서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한 걸까? 며칠이 지났지만 그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골프백을 두고 간 것, 펜션에서 만난 것, 선의의 애매한 대답들. 이 모든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선의가 골프를 간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그 주말은 태식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골프 동호회 모임이라고 생각하려 해도 자꾸만 의심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선의의 평소와 다른 행동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선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식은 아무 일 아니라며 대충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죠. 화요일 아침 선희가 샤워를 하는 동안 태식은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잠금 설정을 안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비밀번호를 걸어놨더군요. 왜 갑자기 휴대폰에 잠금을 걸었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서로 휴대폰을 자유롭게 봤었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 휴대폰을 잠그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 날 선희는 거울 앞에서 새로 산 화장품을 발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뭔 화장품을 그리 많이 사? 나이가 들수록 관리를 더 해야지. 관리한 얼굴과 안 한 얼굴은 천지 차이라니까? 당신도 내가 젊어 보이면 기분 좋잖아. 맞는 말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목요일 밤 태식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습니다. 선희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요. 그때 선희의 휴대폰에서 희미하게 짧은 진동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은 주저하다가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잠금이 걸려 있어서 누구에게서 온 메시지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대체 이 시간에 누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새벽에 메시지가 오는 것도 이상했고 선희가 언제부터인가 휴대폰을 철저히 잠가두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잠깐 후 선희가 잠결에 뒤척이더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잠든 척하면서도 메시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의 불빛이 선희의 얼굴을 비췄죠. 선희는 뭔가 답장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짧게 타이핑하더니 다시 휴대폰을 침대맡에 놓고 눈을 감았어요. 태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잠든 척하면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금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선희는 다시 골프 라운딩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골프 라운딩 가나? 응, 동호회 사람들이랑 약속이 있어. 선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새로 산 골프웨어를 입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뭐야? 오늘은 뭔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날은 그냥 기분 좋아서. 날씨도 좋고. 하지만 태식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희가 집을 나선 후 태식도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태식은 지난주보다 일찍 나들이 펜션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더 좋은 관찰 지점을 찾아서 차를 숨겼죠. 10시 정각 선희의 흰색 아반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선이 혼자 왔습니다. 태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에는 4명이 함께 왔는데 이번에는 혼자 온 거예요. 설마. 몇 분 후 검은색 BMW가 도착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말이죠. 이번에는 그 남자도 혼자였습니다. 태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만 만나다니. 지난주에 골프 동호회 모임은 도대체 뭐였을까? 위장이었던 건가? 선희와 그 남자가 만나는 모습을 보니 확실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반갑게 맞이했고 선희가 그 남자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태식은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 맞다. 그래, 분명히 그 골프 강사 민철이야. 이제 확실히 기억났습니다. 작년에 선희가 골프를 배울 때 개인 레슨을 해준 박민철 강사였어요. 두 사람은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단둘이서. 태식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2층 펜션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의 밝은 웃음소리였어요.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보여주지 않던 그런 행복한 웃음을 다른 남자 앞에서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오후 1시쯤 두 사람이 펜션에서 나왔습니다. 태식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죠. 두 사람은 펜션 앞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선희가 민철의 팔을 만지는 모습, 민철이 선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태식은 손이 떨리면서도 그 장면들을 촬영했습니다. 저 년놈들이 도대체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시간차를 두고 떠났어요. 태식은 차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기필코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잡고 끝장내고 말 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식은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날 저녁 선희가 돌아왔습니다. 골프는 어땠어? 좋았지 뭐. 골프 치는 날은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지 즐겁고 재밌어. 선희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식이 모든 걸 알고 있었죠.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아내와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태식은 출근길에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태식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최 부장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장은 회사 창립 때부터 함께해온 15년 지기였어요. 이혼 경험도 있고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종종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곤 했죠. 사장님, 요즘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최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최 부장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인데요. 네, 뭔데요? 제 친구 얘긴데 그 친구 아내가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해요. 갑자기 화장을 진하게 하고 휴대폰에 잠금을 걸고 외출이 잦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최 부장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바람피는 거 아닐까요? 너무 직설적인 대답에 태식은 움찔했어요. 그럴까요? 사장님, 친구 얘기가 아니라 사장님 얘기죠?
최 부장의 날카로운 직감에 태식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내 친한 친구. 사장님, 저희가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요. 사장님이 다른 사람 결혼 생활에 그렇게 관심 있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사모님 얘기 맞죠? 태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 들켰네요. 허허. 최 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진짜요? 사모님이요? 설마 정말 바람피시는 건 아니겠죠? 나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골프 간다고 해서 뒤따라가 봤더니 태식은 나들이 펜션에서 본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와, 이거 심각한데요?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예요? 골프 강사예요. 작년에 아내가 레슨 받았던, 아, 골프 강사요? 그럼 진짜 의심스럽긴 하네요. 요즘 골프 강사들이 부잣집 아줌마들한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던데요. 최 부장의 말에 태식은 더욱 암울해졌습니다. 최 부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잡으셔야죠.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증거를 어떻게 잡죠? 요즘은 사설 탐정도 많잖아요. 아니면 직접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든지요. 태식은 사설 탐정 얘기에 뭔가 찜찜했어요. 남의 손을 빌려서 아내를 감시한다는 게 떳떳하지 않았거든요. 사설 탐정은 좀 그렇고요. 그럼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죠. 다음에 또 골프 간다고 하면 따라가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보세요. 이번엔 더 가까이서요. 그러다 들키면 어떡하죠? 들키면 어때요? 어차피 밝혀야 할 일인데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봤다고 하시든지요. 최 부장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일이니까요. 그런데 사장님, 만약에 정말 바람피는 게 확실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질문에 태식은 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확인부터 하고. 이혼하실 거예요? 그것도 아직 모르겠어요. 자녀가 몇 살이었죠? 아들내미 작년에 결혼해서 분가했으니까. 그럼 뭐, 애 때문에 참으실 이유는 없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아들 때문에라도 참아야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아들도 결혼해서 분가를 했으니까요. 사모님이 정말 바람을 피우신다면 사장님도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30년 결혼 생활이 쉽게 포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계속 속으면서 사실 수는 없잖아요. 최 부장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30년 결혼 생활. 정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 부장은 어떻게 견뎠어요? 이혼할 때 최 부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요? 저는 오히려 시원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는 남편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행이었거든요. 물론 처음엔 힘들었지만요. 후회는 안 해요? 전혀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물론 사장님 상황이랑은 많이 다르겠지만요. 태식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최 부장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사모님이 또 골프 간다고 하시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보세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결판을 내도 되니까요. 네, 고마워요. 얘기 들어줘서.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요. 근데 사장님,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는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단박에 몸 상해요.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태식은 최 부장의 말들을 되새겨 봤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선희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하고 있단 말인가? 선희는 여전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여보, 금요일에도 골프 약속 있는 거 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식의 심장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다시 확인할 기회가 온 거였어요. 또 레이크힐스로 가는 거야? 응, 동호회 사람들이랑. 여전히 같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식은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금요일 아침 태식은 일찍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오늘이야말로 모든 것이 결판나는 확실해질 날이었으니까요. 선희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여러 벌 갈아입어 보더니 결국 새로 산 분홍색 골프웨어를 선택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더 진하게 했죠. 오늘 일찍 나가네? 태식이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응, 일찍 도착해서 연습도 좀 하려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식은 이제 선희의 모든 말이 의심스러웠어요. 선희가 집을 나간 지 10분 후 태식도 서둘러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일찍 도착해서 완벽한 감시 지점을 확보하기로 했어요. 나들이 펜션에 도착한 태식은 지난번보다 더 가까운 곳에 차를 숨겼습니다. 펜션에서 50m 정도 떨어진 나무 뒤였어요. 여기서라면 두 사람의 대화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렸을 때 예상대로 선희의 아반떼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어요. 15분 후 민철의 BMW도 도착했습니다. 역시 혼자였죠. 태식은 휴대폰을 준비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태세였어요. 선희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민철의 첫 마디가 들렸습니다. 태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고마워요. 민철 씨는 더 멋있어요. 선희가 부끄러워하며 웃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어요. 선희 씨, 오늘 특별한 날인 거 아세요? 민철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요. 정말요? 벌써 1년이나? 1년이라고? 태식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불륜이 1년이나 계속되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민철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보석함 같아 보였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선희가 상자를 여는 순간 태식은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이거 엄청 비싸겠는걸? 목걸이였습니다. 꽤 비싸 보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선희 씨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정말 고마워요, 민철 씨. 선희가 민철의 목에 팔을 두르며 포옹했습니다. 태식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어요. 선희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철 씨. 두 사람이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태식은 증거 고나발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 니들 뭐 하는 거야? 태식이 나무 뒤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선희와 민철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밀어냈어요. 여보,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철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이 여자 남편인데 어디 할 짓이 없어 유부녀를. 이 새끼 너 일로 와. 태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민철을 때리려 했어요. 잠깐만요. 전 죄가 없어요. 선희 씨가 분명 싱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태식이 민철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선희 씨가 이혼했다고 민철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이야, 이 거짓말쟁이야. 태식이 선희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아니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1년 동안 나를 속이고도 주둥이 살아있다고 할 말은 있냐? 민철은 선희가 태식을 잡고 있는 동안 BMW를 타고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선희가 태식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태식은 뿌리쳤습니다. 더러워. 내 몸에 손대지 마. 1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여보, 그렇게 속이니 기분이 좋았냐? 천년만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내가 설명할게. 집에 가서 얘기하자. 무슨 면목으로 집에 가자는 거야? 뻔뻔스럽게. 여보. 선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꼴 보기 싫어. 운다고 다 해결되냐?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태식이 휴대폰을 꺼내 선희에게 보여줬습니다. 변명할 생각하지 마. 내가 여기 다 증거를 확보해 놨으니까. 선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30년 결혼 생활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태식은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가증스럽게. 에잇, 더러워. 태식은 차에 올라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선희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태식은 차를 몰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시내에 들어서서 제일 가까운 간판의 술집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어요. 소주 한 병 주세요. 혼자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분통하고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태식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태식은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술집에서 밤새 소주를 마시며 잠들었다가 아침에 겨우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술집에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뻔뻔하게 자신을 속였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만약 자신이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2년, 3년. 어쩌면 선희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때까지 계속 바보처럼 속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끔찍하다. 언제까지 당할 뻔했던 거야? 그 생각을 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복구될 수 없다는 걸 태식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선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이 부어 있었어요. 여보.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태식은 아무 대답 없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선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식이 탁자 위에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여보.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려던 순간 태식이 조용히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뭐야 이게?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제발 서명이나 해. 더 이상 당신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한 공간에 같이 있기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 얼른 서명해. 태식이 펜을 꺼내서 선희 앞에 놓았습니다. 선희는 본인이 잘못한 일을 후회하며 목 놓아 처절하게 울었어요. 태식의 대쪽 같은 태도를 보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선희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오열하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태식은 선희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서류를 챙겨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차 안에서 태식은 사인이 완성된 서류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래 묵은 채증이 사라진 듯 후련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60세.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늦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속지도 속이지도 않는 솔직한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100세 시대인 요즘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태식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 한 번의 외도로 종지부를 찍은 태식이 선택한 길이 옳았을까요? 어떤 이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고 어떤 이는 배신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